제가 이제 부연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하고는 일단 멋있고 세련되고 뭔가 이제 트렌디하고 그런 이제 어떤 그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개별적으로 많은 담론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벌어진 부분들인데, 이런 그 여성 인권의 담론들이 이렇게 그 생성이 되면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제 그 대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여성 참정권을 획득하면서 남녀가 이제 법제도의 그 동등권을 구축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여성 인권 운동은 완료가 된 겁니다. 큰 줄기에서는 물론 잔존한 어떤 그런 인습의 잔재 남아 있었지만은 참정권 운동을 통해 가지고 참정권 운동 획득을 통해 가지고 여성 인권 운동은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여성 인권의 개선의 역사가 페미들이 주장하는 대로 과연 남성 포갑의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과연 그냥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획득을 했던 부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존 록스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이제 메리 윌스터 크래프트라는 그런 여성이 그 여성 권리 옹호라는 책을 쓰면서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올랭투트 구두라든가 생시몽, 푸리에 사회주의학자죠. 벤덤, 밀, 독립주의학자, 이런 남녀 모두 철학자들이 이제 함께 이끌어가지고 남성 어떤 남녀 공이 함께 이끌어온 문명의 진일보 과정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남녀 평등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성들이 주도해가지고 남성 포갑을 때려엎은 것이 아니라 남녀가 같이 문명의 진일보 과정에서 이제 해왔던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 페미니즘이 아까 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1960년대 마르크시즘을 이제 도용한 이제 레디컬 급진 여성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통 페미들이 1세대 여성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1세대 여성 운동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참정권 운동이고요. 여기서 이제 완료가 되고 쭉 이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1960년대 프랑스 68혁명, 4.8혁명이 벌어집니다. 그 베트남 전쟁, 그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전 운동이 벌어지고, 베트남 반전 운동. 그리고 흑인 민권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잘 아시죠? 다문화 운동. 흑인 민권 운동이 벌어지면서 영국의 이사야 벌린이 다문화 운동이라는 개념을 이제 발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다문화라는 게 퍼지면서 결국은 그게 헛개비 사상이고 끈구름 공상이다 해가지고 호주 같은 데서 폐기를 하고 전 세계에서 다문화를 폐기하고 있는데, 그때 요때 1960년대 이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 급진주의자들이 뭔가 평등이 됐는데, 남녀 평등이 법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자기들은 고위직에 못 올라가게 되고, 이게 어떤 자꾸 이제 가사에 얽매이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한계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불만을 제기하면서 보니까 이게 가사 노동이더라. 가사 노동과 낙태, 출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뭔가를 좀 뜯어 고치고 싶은데, 이거를 좀 불만은 있는데 뭔가 이론적 체계는 좀 완벽하지가 못하고 해가지고 시몬느 보바르, 아까 말씀드렸던 시몬느 보바르의 시몬느 보바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젠더론하고 비슷한 사회적 성별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제2의 성을 만든 이 시몬느 보바르의 여성 해방론하고 마르크시즘을 같이 짜깁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우리가 오늘날 접하고 있는 여성학이라든가 그런 이제 페미니즘 개론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페미니즘이 바로 여기 이 1960년대에 벌어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여성운동은 순수 여성운동이고, 1960년대에 시몬느 보바르의 이제 여성해방론하고 마르크시즘을 이제 취합해갖고 짜깁기한 그 구조화에서 나오는 게 이제 오늘날의
페미니즘, 레디컬 급진 페미니즘이고 거기서 한 단계 또 더 진일보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젠더 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마르크시즘하고 똑같습니다. 남성은 이제 어떤 자본가 계급과 같은 남성 강자, 여성은 약자. 거기서 마르크시즘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이런 이분법에서 레디컬로 넘어가면은 젠더 권력자, 남성을 젠더 권력자로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소수자들, 젠더 이런 부분을 규합해가지고 남성을 타도하자. 소수자들을 모두 같이 규합해갖고 남성을 타도하자는 어떤 이런 견지를 흐르는 게 레디컬 급진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시즘에서 한 단계 더 막장으로 간 게 레디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단 어떤 남존여이라는 어떤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그러면 여성운동 자체는 순수하게 어떻게 이해되느냐? 아까 말씀하셨던 YWCA 같은 경우 이런 데에서는 이제 온건하게 상식적인 어떤 여성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여성인권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자도 사람답게 살자. 그리고 이제 뭐 여자 무시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온건하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가 1998년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진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 이제 회계본을 장악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YWC 영향을 받은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이제 온건했던 이제 그런 기존의 90년대 초반까지 이끌었던 그런 이제 그런 여성 운동이었다면은 98년도부터는 이제 한국 여성단체 연합 이들이 이제 레디컬이 되면서 레디컬 페미들이 장악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그런 페미 세력으로 급진 좌익 페미 세력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짚어야 할 부분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이제 그동안 차별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여성 제약의 어떤 그런 성차별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제 그게 여성 제약의 역사가 페미도 주장한 대로 여성 차별 이런 게 이게 과연 그러면은 성차별 이데올로기였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성 차별을 과연 남자들이 작정을 해가지고 여자를 깔아뭉개고 그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환경적 신체 어떤 환경 특성이나 신체 특성상 남성들은 외부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노동이라든지 수력, 농경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외부일을 하게 되고 여성들은 주로 채집, 어떤 출산, 육아를 하게 되면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죠. 역할 분담. 여기 좀 상태가 여기가 좀 안 좋네요. 남녀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어떤 지위가 생겨요. 남녀 간의 지위가 생기지만은 이게 과연 뭐 페미들이 주장한 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남성은 어떤 봉건제약, 어떤 봉건 명주 같고 여자는 어떤 그런 뭐 농노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비록 어느 정도의 제약과 차별 같은 게 존재했지만은 지위의 차별은 있었으나 남성은 또 남성대로 어떤 그런 짐과 어떤 희생과 헌신과 책임 부양이라는 건 짐을 졌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쌍무적 관계였다는 겁니다. 남녀 관계라는 것이 비록 지위의 차별은 있었으나 쌍무적으로 여성은 여성대로 이제 뭐 제약을 받았지만 대신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었고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여성들은 여성이 당한 이제 어떤 그 차별된 부분, 안 좋은 부분들만 싹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차별 신화를 포장을 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여성이 이제 제약을 받는 대신 남성은 책임과 부양을 갖췄으면서
그 어느 문명국에서도 사실 여성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나라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리학이 막 극심했던 살인파가 극심했었던 그 조선 시대에는 비교적 좀 여성들이 다른 시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좀 그 어떤 그 차별을 좀 받았지만은 전국대전이나 대명률 같은 법에서 보면은 여성의 복지나 보호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짚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남성들은 여성을 항상 보호해줬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1912년 100년이 넘었는데 1912년도에 타이타닉 침몰했을 때 사망자들의 90%가 다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이 과연 페미니스트 주장대로 그렇게 어떤 그런 노예나 그런 존재였다면은 생명의 우선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여성을 보호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타이타닉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이제 생명의 우선권까지 박탈당하면서 여성을 보호할 만큼 이 남성과 여성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 깔아뭉개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볼자고요. 그리고 이제 은폐된 남성 피해, 남성 도담의 이제 팩트들이 있습니다. 항상 매스컴에서는 여성 차별만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데 산업 재해율의 93%가 남성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거는 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 임금역차가 어쩌고 뭐 유리천장이 어쩌고 그렇게 선동들을 해야 되는데 산업 재해율 그리고 자살률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거의 전 세계 다 90% 이상 남성들입니다. 아무튼 3D라든가 뭐 병역 전담, 가정 격리 전담하는 게 그런 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40대 남성 사망률이 또 1위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제가 여성 인권 운동의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성 인권 운동은 남녀 같이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그런 남녀 공의 이론의 문명의 진일보 과정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남녀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성이 여성 깔아뭉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상호 쌍무적인 관계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페미니즘의 전술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안 소장님하고 상당히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젠더. 이 젠더 하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뭐 트렌디하고 상당히 진보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멋져 보이고, 아직까지 젠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젠더 하면 사회적 성별이다. 일단 사회적 성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일단 젠더라는 게 이제 가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변. 그리고 또 하나는 젠더 하면은 일단 이게 제가 하나 샘플 가져온 게, 요게 이제 저항적인 아답터입니다. 아답터. 이게 뭐냐면은 음향기계에다 꽂으면은 출력이 바뀌고 음색이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음질 같은 경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성별을 어떻게 전환시킵니까? 이런 전환의 개념이 바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존 머니 박사가, 존 머니라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 도입한 성전환 젠더 개념이죠. 젠더. 이 젠더를 도입한 게 이 페미니즘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 젠더하고 페미니즘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 해방을 위한 낙태, 성전환 개념, 이게 이제 젠더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90년대 젠더론을 재정비해 가지고 이제 성해체, 성소수자 담론을 전개했다는 거,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부분, 페미니즘 3대 강령입니다. 바로
성차별 철폐를 위한 낙인 찍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오늘 이제 핵심부터가 있어요. 두 번째 낙태 확산 운동. 그러니까 여성의 그리고 다음에 동성애 확산 운동. 이 낙태 확산 운동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어떤 출산과 육아 심지어 생식기까지 여성 해방의 권리를 된다 해가지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낙태 확산을 버리고 동성애 확산을 버리고 또 이런 그리고 성차별 철폐를 통한 낙인 찍기를 이제 획책을 합니다. 낙인 찍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낙인 찍기란 뭐가 있겠습니까?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 그리고 여성 혐오, 미소진이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성 혐오, 미소진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개념입니다. 여성 혐오라든가 미소진이 같은 게 실체가 없는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은 성차별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낙인 찍기라는 마녀 사냥을 통해 가지고 매스컴을 장악해서 완전히 그냥 페미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페미 교육에 침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체화시킨 대표적인 게 그 부분이 바로 성인지 제도입니다. 바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 측정 계측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측정이 가능합니다. 분석도 가능하고 그런데 성차별이라는 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예측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귀에 걸리면 귀걸이, 코에 걸리면 코걸이. 그러니까 페미 경전 하나 딱 갖다 놓고 여기에 맞춰서 딱 봐가지고 틀리면은 성차별 낙인 찍어가지고 그 짓을 하는데 무려 들어간 예산이 34조입니다. 34조면은 국방 예산이 43조고 그 나이에 쳤던 4대 강 예산이 22조예요. 34조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인지 예산, 바로 이 성차별 간벌사 예산으로 성인지 예산, 성인지 제도 이 짓들을 벌이는데 34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일가정 양립에 어쩌고 해가지고 여성 정책 지원들 예산들 다 뒤져보면요, 조각조각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놓은 여성 예산들을 다 훑어보면은 100조를 육박합니다. 100조면은 우리 국가의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을 여성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왜 폐기 주는 할머니가 있고 왜 고생하는 서민 여성들이 존재하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쉽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이 기존의 성차별 간별에 대한 개념으로 가가지고 기존의 모든 어떤 제도 문화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 와해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가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남성 중심 때문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은 페미니즘 교리에 의하면 그렇게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하이힐이 여성의 하이힐이 보도블록에 꼽혔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보도블록을 딱 까붙었어요. 예. 그리고 버스 계단에 치가 걸렸어요. 이것도 기존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젠더 감수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예, 바로 이런 황당한 부분이 성인지 제도인데 우리가 이런 이 100조에 가까운 아니 34조의 예산을 이런 미친 예산에다가 투입해야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성 전용 임대주택은 또 무엇이며 더 황당한 것은 신세대 독신 여성을 위한 신세대 독신 여성의 심리 안정을 위한 반려견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개 키우라고 외로움도 남성 중심의 어떤 걸 산물이라 해서 개 키우라고. 남성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젠더 권력자니까 타도의 대상인 거죠. 네. 이런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웃지 못할 품앗인데 이걸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젠더 감수성이 떨어졌다. 당신은 이제 성차별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게 이제 페미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간파를 하고
이 심각성을 우리가 항상 감시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견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부장제. 이 가부장제라는 말씀에 듣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가부장제라는 게 굉장히 그럴싸해 보여요. 남녀 차별 기존의 남녀 차별 세상을 가부장제라고 하는데 이 가부장제라는 것 사실 이 가부장제 이 자체가 이게 원래 이 어원은 로마 시대부터 있었다고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이 가부장제를 처음 도입한 사람이 엥겔스입니다. 엥겔스가 처음 썼다는 말이 아니라 엥겔스가 본격적으로 자기의 도덕 사회주의사 국가의 기원 논문에서 사회주의의 어떤 이해 과정을 막는 것이 가부장제다. 그리고 이 가부장제라는 개념이 패미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 가부장제가 뭔지 패미들끼리 논쟁 묻지만 명확하게 이 가부장제가 뭔지 자기들도 설명 못합니다. 가부장제는 그냥 봉건제 타도와 같은 투쟁 용어예요. 자본가 때려 부수자. 이 가부장제라는 게 이제 봉건제 타도와 같은 그런 굉장히 추상적 전투적 개념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추 이렇게 정리해 보건데 가부장제라 하면 가장이 가족 구성원에 생살권, 매각권, 징계권, 결혼권을 좌지우지 쥐고 흔드는 게 그게 가부장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가부장제가 발효됐던 시대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요즘 가부장제 잔재하면은 남성이 이제 생계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잔재가 유일하게 남아 있을까? 요즘 같은 경우도 이런 가부장제라는 자체를 도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어떤 전투 용어고 선동의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디어와 교육, 일반 여성들한테 피해 방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히 초중고 교육에다가 페미니즘, 젠더, 동성애 이런 부분 주입을 시킵니다. 심각한 부분이고 낙인과 혐오, 이원화 전략이 있습니다. 메갈리아 워마드 들어보셨죠? 자기 아버지를 한남충이라 부르고 남자아이를 한남유충, 벌레, 한남유충이라 부르고 안중근, 윤봉길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고 심지어 세종대왕, 이순신도 한남이라고 부르는 이런 완전히 이거 진짜 갈 때까지 간 애들이 한 100만 명 회원을 가지고 강남역 살인 사건을 봤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이 메갈리아 워마드 이런 애들이 근데 그냥 단지 여자 일변이야. 전투팩입니다. 나치 독일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퇴역군인들, 불량배, 건달, 깡패들 모아가지고 연설할 때 막 바람잡이 시키고 반대파들 때려 부수게 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무식한 퇴역군인들, 깡패, 건달들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전투 돌격대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런 전투 패미들이 패미 여성계가 음성 지원하는 바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패미 여성계가 앞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여성 혐오를 과장시키면서 배후에는 남성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자들이 있는데 실제로 모 당의 어느 의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메갈리아 워마드에 이렇게 연루된 그런 저항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전투 패미들이 서양에서 말도 못합니다. 머리 빡빡하고 물 들이고 불 지르고 싸움박질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허용하게 되면은 이걸 방치하게 되면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워마드라는 사이트 한번 가보시면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짐작하실 거고 얘들이 심지어 유튜브 가셔서 얘들이 했던 행적들을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그럼 다음으로 페미니즘의 상습적인 거짓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페미니즘의 5대 거짓말을 볼게요. 소장님 잠깐 질문 좀 해도 돼요? 네. 다른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네. 저는
페미니스트 전혀 아니고요. 아, 예, 예. 동성애 반대하는 교사 모임 소속인데요. 아, 예, 예. 제가 이제 처음 저는 이걸 들었거든요. 교대를 나오다 보니까 이런 네네. 여성학이나 이런 걸 몰라서. 예, 예, 예. 저 이제 딸을 둘만 가진 엄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 강의 듣다 보니까 이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네. 지금 문제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사고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기까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네. 급진적으로 변주되게 됐을까를 저는 계속 소장님 강의 들으며 생각해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1960년대에 이제 이전에 보면 네. 흑인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아, 근데- 그런 분야도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흑인들조차도 노예들도 투표권이 있었는데 여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반부에 여성들의 아. 투표권이 생겼었고 네. 또 저희 지금 뭐 이대도 그렇지만 우리 네. 많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예. 일제 강점기 후반에 오셔가지고 예, 예, 예.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론 네. 양관집 자제들은 예, 보내지 예, 예. 않았지만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솔직히 저희가 지금은 많이 그렇게 못하고 교육을 기업에서도 다 예, 하지만 성차별적인 발언도 심심치 않게 있었었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이 뭐 여성 이공계 과학자들도 많이 못 갔던 이유가 네. 여자는 그냥 저도 아빠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직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예, 예. 제가 그래서 교대를 간 거예요. 네, 등록금이 싸가지고. 근데 뭐 여자는 그냥 지금 기업에서도 솔직히 많이 뽑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지금 예, 예. 이런 문제가 그게 있고 다음 그런데 문제죠, 예, 그래서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도 많고 하는데 저는 뭐 여성 안심 귀가 버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네. 버스에 있는 거 보면 딸 키우는 입장에서 네, 네. 아 저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화일 같은 거 뛸 때도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딸 기르는 엄마 입장에서는 네. 이 페미니스트들이 급진적으로 하는 거 말고 네. 정말 우리 딸들도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아, 그럼요. 생각하는데 네.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급진적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낙태를 허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예, 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이들이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면서 그런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런 예. 거를 해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아니라고 반대하면 우리가 그 편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이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이 YWCA에서 어떤 온건한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여성 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여성단체 협의회입니다. 그때도 뭐 임산부를 임신부로 써라,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여성 차별하지 말아라, 어떤 이런 운동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남편 성 따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후주제 부분들을 후주제 넘어가면 또 복잡해지는데 후주제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이게 불가피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성을 성별을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두 개를 쓰든 두 개를 쓰든 한 개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 성씨가 유지가 되니까 안 그러면 장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후주제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후주제가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후주가 어떤 그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요즘은 이 후주제가 90년대 중반에 90년대에 민법 개정이 되면서 후주의 권한이 다 상실됐어요. 후주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와 가, 윤씨와 남씨를 이렇게 구분짓는 가와 가의 가별 편제로서 학급과 학급 클래스의 반장과 반장 뭐 그런 대표자의 기준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그런 그 심각한 차별의 요소는 줄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신다고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쩔 수 없는 취사 선택으로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차별 같은 부분들은 YWCA라든가 이런 여성 운동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급진 여성 운동가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남녀 어떤 그런 그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남자는 무조건 강자고 여자는 무조건 약자라는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분법을 시킨 다음에 남성을 타도의 대상, 혐오의 대상, 낙인찍기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걸 지닌 겁니다. 여성 인권 운동은 우리가 찬성합니다. 모두가. 여성 인권 운동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명쾌하게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전달을 할 때 좀 더 이거를 좀 더 전달을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급진 여성 운동은 남성 혐오의 성격과 성별 갈등의 요소가 강합니다.
예. 그리고 동성애 확산. 예. 아까 제가 너무 시간 때문에 지금 아까 너무 제가 그냥 또 톱살같이 하려고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이 페미니즘이 레디컬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남성 혐오와 성별 갈등과 통계 조작, 팩트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이고, 페미니즘이 이제 상습적으로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자행하는 5대 거짓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에서 이 경단녀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일단 첫 번째로 한국 여성지위입니다. 페미니즘의 이제 어떤 페미니즘의 5대 거짓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국 여성지위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한국 여성지위가 뭐 118위, 100위권 바뀌라고 그러는데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이슬람보다 못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르완다가 성평도 4위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WEF라는 세계 경제 포럼 자료예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남성 경제 인구수하고 성 격차 지수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분포도죠. 남성 경제 인구수, 여성 경제 인구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남성이 이제 생계를 부양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근데 남성 경제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성평등 지수를 매겨버린 겁니다. 118위로. 이게 사기죠. 근데 총점인 UN 지수에서는요. UN 지수에서는 보통 4위, 10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화 되고 이런 부분들 100위권 넘어간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노출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여기서 이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은 예컨대 이제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가 왜 우리보다 이제 높냐면은 너무 이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성이 남성만큼 쓰리기라든가 이런 목숨을 걸고 일을 평등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남녀 이 기수가 비슷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경제 인구 분포도 순데 이걸 가지고 100위권 밖이라고 성평등 지수라고 매기는 자체가 틀린 부분이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 지수, 행복 지수, 평등 지수라는 이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개념입니다. 이 진보 쪽에서는 이거를 어떤 계량화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물론적 시각에서 인간의 어떤 행복 지수를 어떻게 기계적으로 측정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넌센스가 뭐냐면은 저 오지의 땅에 있는 아주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행복 지수 같은 높게 나왔어요. 심지어 북한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는 그런 교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지수라는 게 얼마나 공허하냐. 그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 유리천장. 여성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을 하다가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환경의 문제이지 이게 어떤 여성을 의도적으로 차별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환경의 부분을 성별 이데올로기로 성차별 이렇게 엮어버리는 것은 굉장한 오류죠.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여성이 일을 하다가 임신해서 경력이 단절됐을 경우에 대체 인력이라든가 그 어떤 투입 인력이라든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확대한 어떤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단녀가 생겼다 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성차별 이데올로기로 물타기라는 것은 굉장한 오류라는 거.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유리천장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항상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유리천장. 이 유리천장이 나온 게 무려 1970년대예요. 이게
학술적으로 검증이 안 됐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안 되고 경력이 단절되느냐, 연봉 협상에서 이렇게 나가리가 되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없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침소봉변하면서 이런 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성이 굉장히 차별을 받는 것처럼 신화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 차별 피해 의식을 자꾸 피해 망상을 여성들한테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행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녀 임금 격차예요. 이거를 아마 오늘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남녀 임금 격차가 얼마나 황당한 계산법이냐. 남녀 임금 격차. 뭐 UND표에 뭐 어쩌고 그러는데 20대 여성은 여성이 더 임금이 높게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남자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 총합 통계 수가 저기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오늘 맹점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전체 남성 경제 인구도 남성 경제 저기 어떤 그런 그 경제 임금이라고 하죠. 총합 여성 경제 인구 총합 n분의 1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살아왔던 보편적 생태 방식이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이제 생계 부양을 하고 예전부터 일을 해오고 하다 보니까 고위직도 더 많고 아직까지는 이건 이제 결과의 차이인 거지 기회 차별은 있지 않습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는 비정규직이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여성의 맞벌이 과정이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여성의 어떤 그런 경제가 아직까지는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은 많잖아요.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은 아직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런 그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상 그러다 보니까 남성 경제 임금이 더 총합은 n분의 1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여성 임금의 총합 n분의 1이 남성 임금 총합의 n분의 1의 7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70%밖에 못 받는다.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우리나라만 그러냐?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페미니스트의 상습적인 엽기적 임금 계산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여성 지식인들이 이거를 까고 있어요. 양심 있는 여성 지식인들이 이걸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옵션 드리자면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사실 요즘은 법제도가 엄청 바뀌어가지고 20대 남성들이 역차별을 고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동일 노동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일 노동, 동일 직급, 동일 연령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산하지 않고 이제 또 학교에 가게 되면은 저기 전부 여성 전용이고 소외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여성 정책들이 전부 다 이 젊은이들을 옥죄고 있다 보니까 2030 젊은이들이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교사인데 네. 남녀별로 할 때 지금 중학교 남자애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면은 수행 평가할 때 차별받아요. 네. 체육 같은 경우에 기준이 달라서 네.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운동장에서 뛰는 건데 거기서는 여학생은 이제 농구할 때 두세 개 넣으면 네. 10점이 되는데 남자는 뭐 한 10개를 넣어야 된다든가 이렇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예. 많이 괴롭고 학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저희 애들 다닐 때 중학교 때는 똑같았어요 기준이. 그래서 그래요? 저희 딸은 체육이 항상 양이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서 전교 점수를 항상 깎아먹어서 저는 좀 비겁하게 좀 차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었는데도 너무 공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좋은 학교를 다니지. 예, 좋은 선생님 많이 되게 다니고. 너무 여자애들은 분수가 수능에서 떨어지죠. 만점 받은 애들이 많고 예.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나와 있다는 건 좋은 현상이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셨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죠. 좋은 현상이죠. 예. 얘들도 여자애들. 근데 지금 요번에 위례별 초 최연희 교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교사들이 페미 성향이 물든 20대 교사들이 굉장히 침투해 있어가지고 심지어 학생 애들한테 무슨 말 듣냐면은 어린 애들이
여자애들 구슬을 던져갖고 뭐 피가 나고 뭐 고환이 터지고 했다는데 이제 어떻게 뭐 대응하려고 욕을 하니까 이제 선생들이 남학생들만 차별하다는 거예요. 너뭐 저기 서로 일배충 매관리하고 서로 싸우는데 편파적으로 남학생들한테만 이제 막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남학생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잘 모르니까 이 매스컴에서부터 문화비 이제 전방위가 전부 다 이렇게 그 어떤 옥주는 불기다 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어쩜 그래가지고 남학생들이 공부가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성적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일선에서 케미 교사들이 어떻게 교육을 펼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리고 이제 범죄, 잠재적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다, 잠재적 가해자다. 이건 다 그럴싸한 얘기예요. 근데 범죄는 전부 다 남자가 저지르지 않느냐. 근데 이 범고도 다 남자가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서 개싸움이 돼요. 남자가 잠재적 성범죄자면은 이걸 컴퓨터, 인터넷 남자가 다 저지르는데 그럼 남자가 잠재적 창출자냐? 서로 비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온라인에서 이런 개싸움이 벌어지는 게 여성계를 이렇게 이루어놓은 어떤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 혐오라든가 어떤 남녀 충돌의 이 화근은 1999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급진 레디컬 페미들이 이제 2대 페미들을 앞세워가지고 군가산점 위헌 소송을 내요. 그 전까지는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안 했어요. 남자가 쪼쪼하게 이제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군가산점이 여성에게 어떤 그런 차별을 준다, 공직 시험에다가 차별을 준다 해가지고 헌소를 내가지고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막 이제 완전 열받은 거죠. 이때부터 이제 남녀 싸움의 장구가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걸핏하면 싸움 받고 거기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여성부 태동하고 그러면서 또 미디어에서는 계속 이제 틀어대고 조리풍이 무슨 여성 생식기를 닮았네, 무슨 여성 단체 진짜 한 말입니다. 아들바위가 무슨 저기 남아서 사상을 부추기나 하면서 여성부터 단체에서 가가지고 그거 없애려고 했다가 주민들하고 싸움이 나고 이런 해프닝이 막 벌어져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성부는 자기가 안 했다고 싹 잡아내지만은 연루된 여성 단체들이 다 한 짓들이에요. 소나타가 또 어쩌고 별의별 그러면서 남녀 싸움이 벌어지면서 여성 혐오로 몰고 가고 남녀 싸움의 프레임을 여성 혐오로 몰고 가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찾는 것들이 이게 페미 여성배들이죠. 이 가운데 성재기 대표가 등장했어요. 성재기 대표는 우리가 알기로 막말이나 하고 코미디나 하는 이제 그런 이상한 또라이로 이제 인식된 거는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좀 묘사했습니다. 성재기 대표 자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기고문이라든가 논설문이라든가 이런 논문 이런 것들을 보자면은 학식이 굉장히 풍부한데 일단 여성단체들이 돈줄 막아버렸죠. 그리고 이 진보 언론들이 완전히 동표대 코미디언식으로 트위터에서 싸운 거 요거 싹 끄집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봐라 이 또라이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회 초과로 몰려가지고 그 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투신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성 대상 이제 범죄, 성범죄하거나 범죄 과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먹느냐? 외국인 범죄를 끄집어다가 조선족이라든가 방글라, 파키방글라 이런 외국인 범죄를 끄집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인 범죄로 막 물타기 둔갑을 시키고 그리고 사실 남성 피해 범죄율이 여성 피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흉악범, 살해, 폭행 이런 정말 강력 사건에 당하는 피해율이 남성이 여성의 2배예요. 근데 지자체에서 남성 강자니까 예산을 투입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나중에 있어요. 그리고 여성 피해가 왜 그렇게 많이 되느냐 알고 보니까 몰카, 고찰, 추상적인 성희롱 확실치도 않은 범죄들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여성 범죄라는 식으로 뻥튀기하다 보니까 여성 범죄가 80%다. 이렇게 언론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이 결재와 이 저항, 이 싸움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가 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퀄리즘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학술적인 체계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은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남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퀄리즘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학이라고 있습니다. 메스큘리즘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맥토우라고 약간 뭐 이상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남성 주체, 남성 개인주의 운동, 어떻게 보면 초신남 운동이 같은 게 있는데, 남성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뭐 생계 부양이라든가 어떤 뭐 가정 이런 걸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여성주의의 남성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혼자 그냥 자유롭게 살자. 그런 이제 맥토우 운동, MGTOW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진화 심리학, 진화론 관점에서 예, 어떤 인류가 형성된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페미니즘을 하나하나 논파하는 그런 이제 진화 심리학 같은 게 이제 이런 게 해외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여기 제가 좋은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악플 후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이 서야카 씨가 한국에서 겪으면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부분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글을 잘 썼어요.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 페미니즘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사회성을 아주 객관적으로 일본의 시각으로 잘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출판하려고 했는데 페미들의 어떤 강한 어떤 그런 방해 공작으로 출판을 못하고 그냥 개인 출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비치시는 그 카페가 있는데 들어가셔가지고 한 2만 원 좀 할 겁니다. 이거 사 보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예. 이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질문 있습니다. 설명은 이제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예. 그 아까 전에 그 성범죄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 보니까 저 뉴스를 보니까 여성 단체랑 언론에서 뭐 성인 남성 80%가 뭐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고 했는데 예. 그 여성계가 주장하는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또 오늘 또 예, 이게 진짜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남자가 여자를 패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좀 나가 보세요. 남자애들이 여자 비위 맞추고 개처럼 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여행을 가보세요, 실제로. 아니 맨날 싸우는 커플들 보면은 한번 들어보면 여자가 짜증을 내요. 그냥 괜히 남자가 빌어요, 싹싹 빌어요. 그리고 마트 가보십시오. 카트가 끌고 노다니고 있고 백화점 가보면 쇼핑백 이고 지고 물고 들고 매달고 끌고 개처럼 끌고 있습니다. 그게 트렌드예요 지금. 폭력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알고 보니까 감정 통제 이거였어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감정 통제, 간섭. 그러니까 너 이래라 저래라 연인끼리 서로 잔소리하고 이런 거 이제 감정적 압박이다 해가지고 이걸 폭력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둔갑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시대의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또 보니까 이게 조사 자료에 따라서 남녀가 또 바뀌어요. 실제 보더라도 요즘 여자애들이 더 잔소리를 많이 하지 남자애들이 만약에 조금 잔소리 하면은 바로 그냥 저 차이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조사 자체도 상당히 공허하고 추상적이고 이 조사 표본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 성무고죄 부분 하나 제가 빠져먹은 게 있는데 지금 심각한 부분이 아까 그 젠더 간별 부분하고 연관돼 갖고 심각하게 이 정부에서 젠더 폭력 방지법하고 성폭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 젠더폭력방지법은 성이 디제도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이게 여성이 젠더가 되니까 여성이 소수자 젠더가 되다 보니까 여성 혐오라든가 이런 부분들 쉽게 설명하자면은 소수자에서부터 여성을 혐오하는 이 모든 표현들 심지어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까지 이 젠더폭력방지법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성법법 개정안은 성무고죄를 폐지하자는 거예요. 성범죄 무고죄. 그러니까 성폭력에 한해서 왜냐하면은 여성들이 이제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솔직히 80년대도 아니고 요즘 신고 못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성의 어떤 그런 한 1%의 어떤 그런 피해를 막고자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는 성무고죄를 없애자. 쉽게 말해서 이런 성폭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려다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이거 무려 3번 발의했어요. 해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게 물론 성폭력 이 땅은 호되게 진짜 해야겠죠. 제재해야겠지만은 꽃뱀 지금 무고죄 조금 하다가 만약에 바람을 피다가 남편도 덮였다. 그런 경우에 이게 강간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해버리고 또 그 남자가 미우면 괜히 그냥 자기 수틀린 대로 고소를 해버리고 이런 무고죄가 무려 500건이 달한다는 조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연간. 그런데 실제로 처벌을 받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무고죄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성무고죄를 폐지하자고 여성단체들이 몰려다니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당한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병희 씨도 그렇고 예전에 경희대 서정범 교수 같은 경우는 거의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이거 비슷한 사례인데 부안에 어떤 교사 한 분이 자살하셨죠. 성추행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학생인권 조례하고 좀 연결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생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무고예요. 무고. 성범죄 무고. 근데 성범죄는 자꾸 강화시키는데 무고죄는 손방망이 처벌을 하니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머리 날 것도 없이 좀 우리 남과성 대표가 전철을 타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심히 이렇게 핸드폰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여성들이 자기 찍은 줄 알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들은 실적 부르려고 그냥 어떻게든 쳐넣으려고 조사 그냥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막 취조 했지. 그런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났다고 그러는데 요즘 경찰들이 그 몰카범을 잡을 때 CCTV를 돌려봐야 되는데 그 CCTV를 돌려보고 그러니까 용의자 사진 5명을 줘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4명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 여성들이 이제 그거 보고 고르는 거예요. 5명 사진 보고. 그러니까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보통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얘 같습니다 하고 얘 고르면 경찰이 바로 잡으러 가요. 근데 나중에 잡고 보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잡아놨어. 근데 이 남자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으면은 금방 풀려났는데 그냥 저 안 했어요 하다가 경찰이 이제 강압 수사를 해요. 너 했잖아. 인정해. 그러면은 얘들 심적 압박 때문에 경찰서에서 막 형사 앞에서 그렇죠. 조사받으면 막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혐의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경찰이 어떻게 보시냐면은 기소유예 줄 테니까 빨리 인정해라 이렇게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범죄되는 사례도 엄청 많아요. 일반인들은 경험이 없으면 당해요. 근데 어떤 심적 압박 때문에 간이 아파하면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시간 더 떠들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이 페미니즘의 위험성, 이 페미니즘 범죄라는 사실을 이건 우리가 여성인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도하고 우리가 일단 전 세계 모든 의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페미니즘을 수학한 짓을 잠깐 질문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쪽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인권이라는 건 처음인데요. 네. 페미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좋은 건가요? 페미니즘 자체가 앞에 네. 교사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처음 들어보니까
사실 바른 인권 운동, 바른 여성 운동은 필요한 거거든요. 맞죠? 네. 근데 우리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로 해서 좋은 여성 인권이 필요한데 그거 자체를 우리가 그냥 싸잡아서 나쁜 것처럼, 그러니까 어우, 그 소장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이 인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네. 이게 그러면 바른 여성 인권 운동도 페미니즘의 하나의 계열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급진주의적인 페미니즘 자체를 우리가 그냥 페미니즘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지, 그게 혹시 정립이 됐나요? 네, 그 페미니즘이라는 자체는요. 원래 그 용어가 19세기 후반에 그게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 거는 본격적으로 사용이 1960년대 그때 이제 극진 레디컬 페미들이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고, 페미니즘 자체 단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공유를 함에 있어서 1900 오늘날 여성인권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YWC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여성인권 운동을 하나의 여성인권 운동으로 우리가 편의상 여성인권 운동과 페미니즘을 이렇게 편의상 딱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960년대에 태어난 레디컬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주류를 이루고 있고, 페미니즘 단어 자체도 얘들이 본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페미니즘과 여성인권 운동을 싹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은 훨씬 더 그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네네. 근데 일반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페미니즘 하면 여성 인권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이거 남자들이 앞서서 페미니즘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정말 이거는 남과 여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혐오주의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숙제고, 예.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주 좋은 지적을 오늘 진짜 좋은 지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운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이 저기 이제 페미니즘이 막시즘이라는 거를 저희 원래 페미니즘이 저희가 이 안티페미 협회가 재출범하기 전까지는 요게 지금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페미니즘이 얼마나 사기인지는 깨닫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재정비에서 재출범할 때 페미니즘 하면은 역시 여전히 좋은 걸 줄 알았습니다. 저기 저 페미니즘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좀 또라이들이 좀 문제다 그런 식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살포한 게 이 부분이에요. 세계는 지금 페미니즘은 막시즘을 짜기 위한 레디컬이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또 사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 리얼뉴스라는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짚어냈고, 페미니즘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미니즘이란 거는 바로 막시즘을 짜기 위한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페미니즘?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페미니즘 여성인권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젊은 층들 2030을 중심으로는 이제 페미니즘? 또라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게. 그러면 안티 페미니즘 협회는 네. 바른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분들하고 연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저기 이신희 대표님이 그러네요. 지금 여성 인권을 위한 자유연합이신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자유 남녀 평등 연합을 또 출범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네. 남자가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건 뭐예요? 보통 게이들이 그런 짓을 잘 하는데 게이들이 그냥 무조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네. 맞아요. 동성애와 연관성이 있어요. 아니면 뭐 끝까지 옛날에 수요리라는 분인가 누가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여성이 차별받기 때문에 안 간다. 아니 아직은 뭐 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남녀 평등 되면 군대 가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그렇게 되면 역으로 저기 그렇게 되면 역으로 아이 그럼 차별받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또 군대 가지 면 차별받아라. 여성은 애를 낳기 때문에 안 지금 간다 하는데 페미니즘은 자기들이 애도 안 낳잖아. 근데 애도 우리나라가 반대고. OECD 국가 출산율 최저예요. 항상 논리가 안 맞는 논리들을 앞뒤가 안 맞는 논리들을 펼치는 게 페미니즘인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거에 페미니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성주의잖아요. 근데 이 주의라는 말이 상당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나치주의, 여성주의. 근데 여성주의가 있으면 대립적인 구도로 남성주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남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어떤 주의로 가야 되는 거는 잘못된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의 말 자체의 언어가 잘못된 언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퀄리즘이나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 네, 맞아요. 이퀄리즘. 근데 이제 이퀄리즘 실제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계에서 이퀄리즘 지어낸 말이다. 왜냐하면은 이퀄리즘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이퀄리즘이 조작된 말이다라고 했다가 또 그게 또 팩트가 까발려져 갖고 또 한바탕 또 욕을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40개 여성 단체와
성제기 때는 450개 돈이면 또 다시 세어보니까 740개더라고요. 보니까 100조 예산에 이런 막강한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뭐참 우리가 넘어야 할 수지만은 이렇게 지금 EBS 사태라든가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일단 저는 강의 마치겠습니다.